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분간의 만남,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정책인 의미가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과 함께 검수 완박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먼저 당선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 달 10일 취임식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공동정부 갈등과 관련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초대 내각 인선에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당선인 측과의 인선 갈등을 내비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먼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1박 2일에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일정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0분가량 민트차와 한과를 곁들인 자리에서 따뜻한 분위기로 만남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양측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사실 양측은 구원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6년 탄핵 정국 때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면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요. 건강을 유지하도록 통원 치료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우하겠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담담히 들었다고 유영하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했고요. 박 전 대통령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만남 이후 윤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오늘 낮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대선 전날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인데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중산층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우리 경제 허리가 되도록 할지가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 내각의 추가 인선을 두고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철수계와 갈등이 불거졌다고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주역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어제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안철수계의 인사 갈등이 폭발했다 이런 평가가 잇따랐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이태규 의원 사퇴를 설득하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낮 취재진과 만나서는 본인 추천 인사가 내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인선 과정에 조언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는 당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네, 반면 비슷한 시간에 기자들을 만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장관 인선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니고 안철수계와의 파열음도 없다,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낙관했는데요. 양측의 온도차가 확인된 상황에서 내각 추가 인선과 공동정부 추진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까지 파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추가 인선은 이런 돌발 변수와 맞물려 불투명해졌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저녁 당선인이 대구에서 상경하면 내일 발표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온 인수위원회 정책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했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정책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인수위와 긴장 수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현재 정부 정책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는 데다가 계속 추진한다면 전기요금이 연 4%에서 6%가량 상승하고 2050년에는 5배 이상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직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지난달 있었던 감사원의 업무 보고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급 유용이나 회계 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외공간 등 고질적인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담부서 실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 공약과 함께 시민단체의 부정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3년간 개별 검증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 완박 추진을 위해서 당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내용은 물론 처리 방법과 시기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4월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 로텐도리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가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당론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부터 지도부 내 서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론을 예고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누려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을 향해 총의를 모아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입법 실현에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반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혹여나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돈밖에 난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수사권 분리까지는 당론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론으로 채택되면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치 언론 개혁에 대한 입법안과 시기도 결정합니다. 네,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그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졸속인지는 결국 이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또 오늘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까지 제가 감안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니까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김호수 검찰총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김 총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당일까지 당론 채택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오전에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근처에 있는 법무부 사무실에서 김호수 검찰총장과 1시간가량 회동했습니다. 오늘 회동은 김 총장이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이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나올 시간에 맞춰 만나러 갔고 정오쯤 대검청사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수장이 오늘 회동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자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남 뒤에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남긴 말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또 검찰의 또 요청 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한 거죠.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드렸고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막판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라고요? 네, 검찰 역시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가 결정될 의원총회를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민주당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호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더라도 대검찰청이 당장 입장을 낼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지검장 회의 때 총장 모두 발언이나 회의 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엔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두고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반기를 든 가운데 민주당은 지금 열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내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우려된다는 당내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천정배 전 장관과 함께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고 있고요. 이제 시기와 방법을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 달 뒤에 출범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입니까? 네. 이 정부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을 무산시킬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겠죠. 또 그것은 제가 봐도 당선인이라든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음 정부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걸 두고 장관님께서는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위험하다고 보신 이유는 어떤 데서 나온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도 하게 하고 협력을 만들지 않은 것이 저는 이제 가장 바른 길이라고 보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제 완박이라고 해서 박탈에다가 예. 어떤 기관에다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권이라는 건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을 보면은 그걸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약칭 중수청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예. 여기다 두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방향은 있을 수 있다고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잘못하면은 꼭 검찰만 무슨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과연 이 기관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스스로 권력 남용이나 인권 유린을 못하도록 어떻게 견제하고 그 국민적 감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논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슬로건만 있는 것이지. 네.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민주당 사람이 이 법안 발의된 것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문제의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 기관이 매우 그 역량이 부족한 기관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큰일이죠.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기관이 일 못하면 큰일이죠. 또 정반대는 또 이것도 굉장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방금 화면에도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회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검찰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에 복종하고 있고 수사지휘도 받고 무슨 뭐 징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인사권도 뭐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여러 가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 법안에 보면은 이 수사청을 만들면 이 수사청은 전혀 그런 견제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게 문제가 있는 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무리 이제 민주당의 그 지도부나 의원들의 일부 생각들을 저는 뭐랄까 충정을 인정하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남은 지금 1개월도 안 남은 기간 중에 이 거대한 새로운 국가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뭘 법안을 확정시키겠다? 저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잘못하면 새로 생기는 어떤 기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견제 장치를 만들고 또 토론을 통해서 그거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부터 그 토론이 시작됐어야 될 것이고 정 아니면은 지난 2년 전에 민주당이 총선 결과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2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마지막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중에 더구나 지금 새 대통령 취임을 바로 앞둔 순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천정배 장관님께서는 왜 2년 동안 민주당이 서두르지 않았다고 보세요? 뭐 제가 민주당에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대선에 패배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왜 이번에 그 패배를 했는지 이런 그 뭐라 패인이랄까요? 이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동안 예컨대 공수처도 이제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 아니었습니까? 저도 공수처법을 만드는 최종 순간에 그때 뭐 5+1이었나? 뭐 그런 이제 그 협상 기구에 들어가서 마지막 조문들을 만들고 가다는데 저도 직접 참여했었습니다만은 그랬군요. 그때 제 인상도 뭐냐면요. 공수처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을 만드는데 그동안 너무도 무슨 토론이나 논의가 안 돼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 기구를 만드는데 그때 6명이 모여가지고 저 자신이 굉장히 겁이 나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약한 기관이 될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뭐 제대로 어떤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될 거냐 이런 등등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지난 1년 동안의 공수처를 보면은 여야가 모두 비판했죠. 그런 문제점들이 뭐 아직은 이제 좀 봐야겠습니다만 실패라고 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중수처라는 것은요 공수처에 비할 바 없는 큰 기구지요. 말하자면 중대 범죄를
국민이 관련된 중대범죄를 모조리 다 수사하는 기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거사범부터 경제사범 예, 그 기구를 만드는데 저는 정말 범국민적인 토론, 각계각층의 국민 전문가 또 사실은 저는 이제 검사들이 저렇게 자기들이 나서서 무슨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 나는 그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검사들도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고 자기들도 어떤 의미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니까 예. 적어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확실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마 국무총리하고 한승원 그 변호사하고 그 공동위원장이 돼가지고 거기는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또 많은 민관위원이 들어가고 다 해서 엄청난 토론. 거기는 그때 이제 사법개혁이었기 때문에 대법원도 참여했고 이런 그랬군요. 토론을 거쳐서 예. 예컨대 뭐 로스쿨 제도라든가 뭐 무슨 양형 기준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 중수청을 만들려면은 그에 버금가는 어떤 국민적 토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 우려는 저는 인정합니다만은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21대 국회 임기가 2년여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국민적 토론을 주도하고 아마 2년쯤 뒤에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개혁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반대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도저히 반대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국민적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검찰 수사권 문제는 그동안 검찰에 많은 권력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 지금 선진국에서도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 용어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아마 거의 20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미국의 FBI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전문 수사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검찰은 소추권만을 행사하고 그 수사는 그런 FBI 같은 기구에 맡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중수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옳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게 경찰 쪽에 너무 힘이 집중되면 경찰 역시 또 견제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지난번에 이제 벌써 한 2년 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6대 범죄밖에 수사 못해요. 저는 그것도 조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수사 구조, 소추 구조를 개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더 큰 틀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검수완박을 한다면 아까 하나는 검찰, 그다음에 중수청,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또 공수처, 뭐 이런 수사소추기관 전체를 놓고 어떻게 권한을 배분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고 또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엉터리 수사를 해왔는데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무 권한도 못 갖고 있고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범죄를 그냥 방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들. 검찰, 경찰에서 지금 합동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견제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이게 서로 협력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용어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수사 소추 구조 개혁 뭐 이런 용어를 써본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보고 한나라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별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좀 씩씩하게 앞으로 2년간 더 좀 이제 끈질기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회는 아직 2년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사보임까지 마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준비는 마친 걸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뭐 제가 아직 요새는 국회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정의당이 찬성을 않고 있더군요. 그럼 국회 의석 구조로 봤을 때 무소속에 이제 뭐 친여 무소속이 있고 친야 무소속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그걸 무산시킬 수 있을 만한 지금 의석이 충분한가 하는 게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좀 약간 모호한 상태죠. 있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또 그것을 떠나서도 지금 새 대통령을 뽑아서 어쨌든 뭐 설령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도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치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면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이 역시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도 일단은 검수완박 취지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여영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선인이 뭐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그러지 뭐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 보복 하겠다고 명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 윤석열 당선인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 적폐 수사하겠느냐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아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애야 되지만 적폐는 청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정말 정치 보복은 없어져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수사기관, 소추기관들을 얼마만큼 중립화시키고 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명령하고 휘두를 수 없는 그런 수사 구조를 만들어둬야 될 거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수완박이 결국 문재인 정부 실권자나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법을 지금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뭐 새 기관을 만들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네요. 검찰을 그냥 폐지해버리고 당분간 그럼 당장 경찰이 그 수사권을 갖는 것. 그런데 경찰도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을 겁니다. 경찰도 몇 수십 년 동안 검찰이 해왔던 그런 뭐 부패사범, 경제사범 이런 수사 아마 노하우나 이런 게 쌓여있지 않을 겁니다. 인력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법률안 스스로들 보더라도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공포 1년 경과에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둬야 되고. 공소청 법안, 이거는 이제 검찰의 이게 공소청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그 자체로는 검찰에서 검수완박을 하고 수사권을 뺏고 공소청으로만 남기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도 24년 1월 1일 날 시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법을 지금 처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권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뭐 지금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대로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무슨 검찰의 수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국민의힘이 과도한 말하자면 정쟁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 지내셨죠? 천정배 전 의원 모시고 이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꼭 필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견제기구까지 생각을 충분히 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공개 수배 2주째입니다. 조력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찰이 이은혜와 조연수의 주변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은혜 전 연인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은혜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2주 전쯤에 이은혜와 조원수를 공개 수배한 뒤에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추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지난 2010년에 인천 석바위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은혜나 이은혜의 연인이 연루됐었던 사망 사건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 태국에서 익사한 이 씨의 전 연인의 경우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경찰은 추가 의혹 수사는 접어두고 두 사람의 소재를 추적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엔 검찰과 합동 검거팀 회의를 진행하고 과거 통화 기록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주변 인물을 재조사해 검거망을 좁혀 나가면서 조력자가 있는지 등도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개 수배 뒤에 전국 곳곳에서 둘을 봤다는 제보가 검경 수사팀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 씨와 비슷한 용모를 한 감기 환자가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비슷한 사람이었던 걸로 확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두 남녀를 봤다는 목격담이나 제보가 YTN으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진도 어제 이 씨 부모를 직접 찾아가 이 씨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둘이 잠적한 지난해 12월 이후론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수사팀이 공개 수배로 결정적 단서가 잡히길 기다리면서 흘러간 시간은 오늘로 2주째입니다.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둘의 소재에 대한 시민들 관심도 높아지면서 과연 추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느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경북 군위 산불이 오늘 사흘째 4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상 고온 속에 불길이 번졌고 험한 산세에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주부를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북군이 산불이 시작된 곳은 각시산 옥녀봉. 평균 경사가 30도에 이를 정도로 산세가 험합니다. 불을 끄는 작업은 고난도입니다. 산림청 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 대원들이 능선에서 고압 펌프를 이용해 물을 뿌립니다. 호수를 직접 끌고 벼랑 같은 곳을 올라가 불길을 잡아야 했습니다. 본 지역은 암석지와 급경사로 이루어진 매우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인구 밀집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으나 산불 진화 인력의 투입과 진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닿기 어려운 곳에는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매일 수십 대가 동원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초여름 더위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헬기에서 뿌린 물이 빠르게 증발해 불씨가 되살아나는가 하면 지상 진화 대원들 피로도도 극심했습니다. 현재 한 달보다 앞서서 기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물을 뿌리고 나서 타격 지점을 가서 확인했는데 1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닥이 전체가 바싹 마르는 그런 상태가 이번 군위 산불로 피해 영향 구역이 된 산림은 347헥타르, 여의도 면적을 훌쩍 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다시 발화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해 잔불을 정리하고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줄지 모른다는 기대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과열 조짐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1월 21억 원, 지난해 3월 거래보다 3억 5천만 원 오른 가격에 팔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수직 수평 증축 기준 정비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현장에선 기대가 큽니다. 법이나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것도 많고 좀 더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새 정부 규제 완화가 맞물려서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집값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을 비교하면 평균 아파트 시세가 19억 6천여만 원에서 21억 9천여만 원으로 12.2%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39제곱미터는 최근 거래보다 2억 원 높은 신고가에 지난달 팔렸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불안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측 정책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 장벽이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로 투기 이익을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 또 잘못된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책 세부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진 시장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의 명확한 수위를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려는 관망 움직임으로 서로 거래 줄다리기가 나타나면서 집값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속도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새 정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한다는 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대책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호흡을 맞춰 대응해 나가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공공주택의 면적을 기존의 1.5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조만간 관련 정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23번의 화상 연설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4번째 연설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여느 때와 같이 국방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해서 이번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반응, 다른 나라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 의회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하원 회의장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의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엔 보리스 총리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죠. 네, 이번엔 미국인데요. 미국 의회 강당 역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2층에 있는 좌석까지 자리를 꽉 채웠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로 화답합니다. 네,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 의원회관에서 연설을 했는데 역시 자리를 가득 채운 일본 의원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요들과 함께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번엔 어제 우리 국회 모습 보겠습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60명 정도만 참석을 해서 자리도 듬성듬성 빈 느낌이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가 참석했지만 기립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텅 빈 국회에 울려 퍼진 메아리라는 비판 섞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설 말미에 상영된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폭격에 불타는 아파트, 폐허가 된 도시,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전쟁을 이겨냈고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살상무기 지원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전쟁의 가족을 잃고 비통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 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서 회동을 가졌죠. 50분 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 미안함을 전했고 취임식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50일을 앞두고 두 사람이 만난 만큼 이번 회동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죠. 검수완박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와 그로 인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오늘 만났습니다. 이제 당선인이 됐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먼저 두 분은 이번 만남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악연으로 온통 그 뒤에 얽혀 있는 그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새로 이제 당선이 된 아주 막강한 파워맨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낮은 자세로 인간적으로 죄송하다, 뭐 건강 어떠냐라고 덕담을 주고받았던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 치열하게 보수 진보가 싸워왔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모처럼 보기 좋은 그런 통합과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나는 모습이 철저히 비공개로 했잖아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특별히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만남의 공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집입니다. 개인 네. 공간입니다. 예. 여기에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사생활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 좀 피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공개한 이제 사진 두 카트를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얼굴을 보면 상당히 부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 보아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공개하는 것도 그다지 지금 저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30분 안팎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50분 정도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윤 당선인 입장으로서는 취임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슴 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는 부분들은 털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취임식에 초청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보수 진영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좀 빌어야겠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라도 좀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까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 이후 윤 당선인이 직접 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권영세 부위원장,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분 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얼굴을 좀 부으신 것 같다 걱정해 주셨고 또 그게 이제 예전에 테러를 중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언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금 전에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적인 뭐 언급은 없고 네. 인간적인 덕담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화 노중에 정책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로 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민감한 단어거든요. 명예회복이라든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례적으로 그냥 얘기했을 거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세요?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시절에 했던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계승하고 또 널리 홍보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내각이라든가 국정을 운영을 했는지 이런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회복의 일환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명예회복, 근데 모든 명예를 회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은 이번 오랜 탄핵과 5년 동안의 수감 기간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부 쪽 사람들은 이건 적폐청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생각은.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전 정부 의원은 정치 보복은 안 되고 적폐청산은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 5월 10일 취임하게 하면 이 어느 게 정치 보복이 어느 게 적폐청산이 경계선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교통정리를 분명히 잘 해야 그렇군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사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을 거는 방안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옛 친박계죠. 옛 친박계 일부 인사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단 사진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은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있는데 과연 사진을 거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사의 사진을 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비판적으로 보고 아직 빠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싶다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진도 걸어야죠. 지금 정부 공공기관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전직 대통령이 다 걸려있는 기관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청와대 본관 2층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대기실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11명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아무도 없으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자칫 어느 대통령 걸고 어느 대통령 사진 걸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탄핵을 됐고 석방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한 터에 굳이 지금은 그렇게 사진을 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그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시점이요. 지방선거를 지금 50일 앞두고 있어서 이게 뭐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지금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태흠 의원하고 또 김은혜 의원들 이렇게 출마를 종용했다라고 윤심 하는 이야기 나올 때요. 그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보도가 나왔을 때 과연 그 당선인 신분이지만 선거 개입하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가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만남 자체는 오랫동안 예고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통합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취임식 초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 저는 왜 자꾸 보수 결집 얘기가 모든 언론 정편에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마음 불편합니다. 보수가 뭉치면 바로 진보가 뭉치는 거고 중도층은 이탈하게 되거든요. 근데 혹시 윤석열 당선인이나 주변의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결집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국론 통일이라든지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결집에 혹은 반대로 민주당은 진보 결집, 특정 계파나 어떤 그룹이 결집할수록 그 국론 어떤 분열되는 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보다는 중도층에 더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했고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도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요즘 여론조사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앞서가고 있지만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홍준표 전 대표하고 지지율이 엄청 차이나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지 발언한 이후로 최근 들어서 뭐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동영상을 내고 심지어 어떤 행사 때 자연스럽게 유영하 행사 때 참여를 한다든지 정말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정치 행보를 보인다면 그럼 유영하 지지율이 높아갈 수 있지만 홍준표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TK의 내부 분열이 훨씬 더 심화되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곤란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구 경북의 어떤 민심은 전체 국민들에게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호남이 특정 후보에 집중적으로 지지하면 그 비판을 받았듯이 그래서 저도 상당히 비판을 해왔지만 지금 대구 경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쉬움 때문에 박심을 작용하는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아마 대구 경북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묻고 싶고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른바 박심 변수가 떠올랐지만 이런 박심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오히려 중도, 서울 수도권 선거 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시장 선거에는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가 박심을 등에 업었다라고 그런 여론이 퍼질수록 상당히 그 파급 효과는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로 지지를 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앙금이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걸 대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홍준표 의원이 무사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당심이라든가 민심에서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트랙을 넘지 못한다라면은 여기에 덫에 걸린다라면은 또 혹시 김재원, 유영하 어떻게 보면 친박에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대구일 뿐이고 수도권에는 박심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보겠습니다. 경기지사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두 사람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윤심에 이어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오심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심. 자,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오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그 경기도지사 선거도 그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당심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민심 50%로 예. 결정이 됩니다. 김은혜 의원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심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보다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노려야 되는 것이 당심이거든요. 아. 당심에서 어떻게 보면 당심의 핵심은 윤심이란 말이죠. 예.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의중인데 그것은 김은혜 의원이 더 가깝다. 윤심은 등에 업었다. 네. 여기에 서울시장인 또 서울시장 후보인 오심까지 그 예. 등에 업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그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유승민 전 대표는 과거에 같이 했던 오세훈 시장을 적어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접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재철 전 의원 예비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누구를 지지했냐면 김은혜 의원을 지지했죠. 네. 그렇다면 유승민, 김은혜 2파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당심 민심 50%씩 반영되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보면은 민심은 유승민 의원이 좀 유리해죠.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출마했던 막판까지 갔었던 그런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훨씬 높죠. 대국민 인지도가 그런 점에서 민심이 높고 다만 당심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엎은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이제 상당히 높았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결과 보니까 의외로 당심 민심에 있어서도 김인우 의원이 바짝 유승민을 추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지역의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삼강구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김은혜, 그다음에 유승민, 김동연 네. 세 사람이 상당히 좀 각축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아마 당심 민심 경쟁이 상당히 두 사람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초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대표가 전체적으로 좀 앞서고 있나 보죠.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일단 그 김동연 후보에 맞서 가지고 이제 그 당에 있는 세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안민석 있습니다. 의원, 뭐 조정식 근데 조정식 의원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통이 정리가 될지는 잘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요. 송 전 대표의 발언에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경찰이 훨씬 권력을 잘 따른다라고 한 발언 때문인데요. 박영선 전 장관이 경찰 비하 아니냐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 두 분은 우리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수완박을 추진하자라는 과정에서 그래도 검찰보다는 경찰이 좀 만만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런 내용의 얘기는 여의도 의원들 사이는 많이 나돕니다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야 되는 건데 같은 데 민주당에 또 박영선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송영길 의원이 무슨 발언만 하면 행보만 하면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 행보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렇죠? 바로 왜 저 그런 발언의 거예요? 갈등도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내부의 갈등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항상 내부 파워 게임 갈등이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지금 계속 하루 멀다 하고 지금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현지소가. 최진 원장님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계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 차원으로 지금 해석하고 계시고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서 오세훈 현 시장이요.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서 민주당의 대항마가 누가 될지 지금 관심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뭐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관위나 전략공관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이미 만들어진 꿀을 찾는 게 아니라 꽃을
오가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꿀을 모은 것처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모아서 총선에 들어가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겠다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6명이 모두 등록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전략공천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제치고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전략공천을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송 전 대표가 크게 반발하겠죠. 뭐그 강경화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회장 지낸 박용만 전 회장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의사도 뭐 그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그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6명 중에서 뭐 자칫하면은 경선 아니면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공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공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말을 자꾸 보면 말이죠. 최근 들어 자주 반복하는 발언을 보면 송영길 의원이 아닌 사람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강경화 전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 김현종 저는 국가안보실 차장을 했죠. 그리고 뭐 박용만이라든지 대한상임위원장 한 4-5명이 이름이 자꾸 거론합니다. 그런데 몰래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더라, 경쟁이 있게 나오더라. 뭐 이런 그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아닌 사람을 자꾸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세게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죠. 좀 치고 나가는 거죠. 계속 서울시장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근데 노골적으로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워게임이 몰파움이 밖으로 터져 진짜 세게 공개적으로 한판 주류와 비주류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아마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정부 갈등 양상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태규 의원, 안철수계죠.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공동정부라고 하면 모든 인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조언하지 못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갈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보면은 완팀이다. 우리는 완팀이다.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정권 인수하고 준비하는 건 하지만은 가장 핵심인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의 오늘 언급을 보면은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쪽이나 아니면 과기정통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여기에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럴 과정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불만을 표시한 거거든요. 결국 공동정부 구성이 지금 굉장히 좀 삐거덕거리는 것을 넘어서 파열까지 생각할 위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뭐 이러면 내일 2차 인선도 발표될 예정인데 그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묘한 발언은 이제 기자 언론을 통해서 밖으로 공개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들을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정편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정치 권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내분, 적정 분열이거든요. 조금 전에 민주당의 내부 분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건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의 일부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태규 의원이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이를테면 행자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등등 관련된 본인의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사퇴를 했다면 별 문제는 안 됩니다. 봉합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태규 의원의 불만이 안철수 의원의 내부 불만을 반영했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어찌됐든 전격적으로 인수위원직까지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 모든 언론에 딱 보도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내부 분열에. 그래서 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빨리 안철수 의원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경청이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내일이죠. 있을 가능성이 높은 2차 조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 우리가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을 깊이 조율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모든 걸 잘 풀어가야 주변에 인수위든 여러 가지 여야 관계든 다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 갈등, 적전 분열 가장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1박 2일간의 대구 경북 방문 일정이 마치고 오늘 서울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또 설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큰 원칙은 공동정부 구성의 초심을 다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과거 DJP의 합의처럼 어느 자리를 준다라고까지는 합의는 안 했지만은 그 합의 정신을 공동정부 합의 정신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혜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40일이 넘은 가운데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 함락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10,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도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밀려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가 로켓포로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아조우 연대는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서 한 달 넘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 포위돼 외부 지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마리우폴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친러 반군은 마리우폴 항만까지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SNS에 탄약이 바닥나 오늘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병은 모두 전사했고 포병과 운전병 등이 전투를 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 달 넘는 포위전 끝에 마리우폴이 함락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І нещадно знищують наш Маріуполь, гасять всього, що тільки можливо. Це заборонена зброя, це гаубиці, це системи залпового вогню, гради, смерчі, урагани, огнемети Буратіно і таке інше. 마리우폴을 점령한다면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아조우의 연안의 통제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마리우폴은 도시의 90%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폴 시 당국은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면서 앞으로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을 눈앞에 두고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에 투입이 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인데 미국 북핵 담당자들이 다음 주 한국을 찾는 등 대북 정책 조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램 링컨함의 출동은 미 정부의 대북 초강수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빠르고 수위도 높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미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고, 또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항모의 출동은 북한이 핵실험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문재인 정부 초기와 닮아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항공모함 3척을 한미연합훈련에 참여시키며 전방위 압박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화성 15형 시험 발사로 즉시 맞대응했지만 다음해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핵무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갔다가 결국 다시 대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대강 대결 이후에 또 다른 강대강 대결이 예상이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다. 오는 15일 김일성 110번째 생일에 즈음해 전략무기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이 추가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새 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방미에 이어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등 미국의 북핵 담당 당국자들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하신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 지적했는데 그 말도 못합니까? 그게 어떻게 당연히 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자면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놓고서 설전을 벌여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박경석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내일 1대1 토론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양측 모두 할 말이 많을 텐데요. 저희 YTN이 지난주 이준석 대표 불러서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전장현 박경석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한 차례 토론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미디어에 익숙하다. 네. 그래서 토론에 반대했다. 내부에서 예, 그런 그렇죠. 반대가 있었나 보죠, 실제로? 많이 떨렸죠. 아, 예.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두려운데도 토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먼저 이제 이준석 당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시위를 멈추고 네. 상당 기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함께 토론하자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조건을 단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준석 당대표의 예. 갈라치기 정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사과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갈등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인수위가 저희를 만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했고 예. 그래서 시위를 멈춘 건데 그래서 외부의 위협 때문에 시민들의 비난 여론 때문에 멈췄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보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 없이 그러면 토론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예. 그래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대화를 나누시겠지만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를 네네. 여기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의제 자체에는 공감을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철을 틀어막는 불법 시위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께서 공감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무엇을 공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21년을 외쳤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운영해온 당은 두 당입니다. 두 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숏 공약 59초 뭐 이렇게 이야기인데 거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네, 네. 전혀 내용이 없는데 뭘 공감했는지를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밝혀줘야지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거 없이 그냥 공감하는데 시위 방식 문제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또한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만은 어떤 게 적절하지 않다고요? 시위 방식이 나빴다. 예, 뭐 예. 실제 불법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특정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벌모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만두지 않으면 경고까지 하세요. 뭐 이런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되시는 분인데 이준석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개인의 어떤 인터넷에 댓글 다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한다면 힘없는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공감하셨으면 공감의 내용을 밝혀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네. 잘못된 거는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런 문제를 그냥 정치적으로 갈라세운 겁니다. 예. 이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내일 이제 직접 만나셔서는 무엇에 공감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발표를 하셔야죠. 저희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냥 발표할 기회도 없고 시민들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목소리도 없었고 누구도 그것들을 제대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삭제된 거였죠. 네. 저희들 권리가 삭제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감하시면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시면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통합과 시민의 권리를 갖다가 보장하시겠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감했는지를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예. 결정하셔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단계인데 계속 국민들한테 공감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 뭐 저희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군요. 이제 지하철에서 이 시위하시다 보면 많은 시민들 이제 출근 시간이 좀 늦어져 출근 시간이 늦어져서 이렇게 시위 방식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아주 많죠. 예. 뭐 현장에서는 뭐 장애를 빗대어서 저주스러운 욕과 이런 것들을 뭐 날것으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렇지만은 저희의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우신지 갖고 계시는 캔커피를 주시면서 지지한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예. 지금은 잠정 중단했지만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인수위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선택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거든요. 네. 지하철 타고 가십니까? 버스 타십니까? 저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요. 예.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하철 많이 이용합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비장애인이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왜 장애인들은 21년을 외쳐도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예.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 주장은 지하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설치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는요. 저희가 12월 3일 날 처음으로 출근길에 지하철 탔어요. 네. 그때 탄 거는요. 기획재정부가 이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등을 보장하지 않아서 예.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이동권 중에 이제 지하철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 지하철 설치율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93% 됐는데 그리고 오시원 시장님께서 또 앞으로 한다는데 왜 이렇게 떼쓰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능 점수가 아니에요. 93점 맞으면 잘했겠죠. 수능 점수. 이거는 그 남은 공간에서 안전하지 못해서 죽고 다치는 문제입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에스컬레이터 양천 향교역에서 또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방치했다가 사람이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서울시는 또 금방 그거 다 차단봉 발주했어요. 이런 겁니다. 저희는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율로만 또 막 몰고 가시더라고요. 네, 지금 전장현의 요구사항이 이동권 보장 말씀하신 것과 함께 또 예산 확보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네. 그 이용자 부모들이나 이용자 부모들은 지금 탈시설 지원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여러 단체가 있고 입장이 다른 입장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들이 왜 시설에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아니라 시설에 왜 있게 하겠습니까? 시설이 지역사회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애인들, 특히 심한 장애인들, 지적 자폐 장애인들, 예. 24시간 지원이 필요하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시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시켜 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말은요, 저희 단체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유엔 장애인 권리 회박 제19조 일반 논평호에 13번이나 탈시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회박 거기 장애인 인권위원회에 가서 싸우셔야 될 문제예요. 그걸 장애인끼리 갈라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증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중증 장애인을 이제 가족으로 둔 분들은 탈시설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거기는 무용고자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탈시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 부모님들이 탈시설을 시작할 때 90% 넘게가 정말 결사항전하면서 반대하셨어요. 네. 그런데 나오고 난 뒤에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미 거기에는 90% 이상 너무 좋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회가 정치가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신과 그것을 마치 장애인 단체의 갈등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장애인 혐오, 차별 발언을 그만하라고 요구를 또 해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거다. 혐오 문구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단어만 그렇죠. 예. 세상이 단어만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혐오 발언했냐? 장애인들을 뭐 이렇게 했냐? 찾아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은 이 혐오적인 발언과 공격과 저희가 심지어는요, 휠체어 밀고 가잖아요. 밀고 가는데 쫓아와가지고 이 팔까지 잘라줄까? 이러면서 공격이 돼요. 이 사회가. 그 논리가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하신 논리와 똑같아요. 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발목 잡았냐? 볼모냐? 그러면서 네 권리만 최고냐?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 이준석 갖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혐오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그런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혐오를 조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들에게 정당성과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그 정당성과 지침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입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단어 가지고만 이야기하세요. 이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하나 뭐 썩었느니 안 썩느니 이거 가지고 논쟁하시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일 토론회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잘 안다면서도 정책은 최악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그 중간쯤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칼럼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 또 참을성, 인내력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또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그 어느 중간점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가장 핫 이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만든 폭발물을 주택가에서 원격 조종으로 터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교하게 만든 폭발물이어서 자칫 피해가 클 수도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서 폭발물이 터지며 섬광과 함께 파편이 튑니다. 큰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왔더니 파편과 기계장치가 널려 있습니다. 다들 사고 난 줄 알아요. 자동차 사고 난 거잖아. 전부 다 놀래갖고 다 쫓아나왔지. 우리 2층 아줌마 말로는 침대에서 흔들렸다더라고. 폭발물을 만든 사람은 40대 A씨. 흔히 라바콘이라고 부르는 안전 깔때기 안에 설치했습니다. A씨는 도로 반대편에서 설치 장소를 지켜보다가 원격 조종으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교하게 만든 폭발물이어서 누군가 근처에 있었다면 심하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파이프라든지 이런 데 밀봉돼서 담겨 있었다면 차량 한 대 정도 폭발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은 됩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동선을 따라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집에서는 폭발물 제작과 관련 있는 여러 물품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어떠한 기계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이제 무기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거 직후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폭발물을 만들어 터뜨렸다고 얼버무렸지만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유족이 이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6월 9일 유족 A씨가 이재명 고문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고문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A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숨지게 한 걸로 전해졌는데 당시 이재명 고문이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합성수제 슬리퍼 제품 3개 가운데 2개꼴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우스패드와 책상 매트에서도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됐지만 안전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합성수지 슬리퍼 제품 가운데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5개를 수거해 시험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J+사에서 수입한 벨크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5배에 달했고 윤별샵이란 회사의 제품에서는 납이 11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경우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남성 정자수 감소라든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슬리퍼도 5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귀여운 겉모습과는 달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370배, 납은 10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입니다. 컴퓨터 마우스패드와 책상 매트 등은 안전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합성수지의 안전 기준을 준용해보니 마우스패드는 조사 대상 15개 중 10개 제품에서 카드뮴은 최대 2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47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책상 매트는 8개 중 3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최대 13배 이상 검출됐고 배드민턴 라켓은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수입산 제품의 경우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제품 회수,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개막 이후 무패 행진 중인 SSG와 딱 한 번 진 LG가 잠시 뒤 3연전에 돌입합니다. 벌써부터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란 얘기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패배를 잊은 팀 SSG. 개막 이후 8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LG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패배는 단 한 번, 7승을 거두며 SSG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2강 구도를 만든 두 팀은 모두 철벽 마운드를 자랑합니다. SSG는 선발진이 6승을 거뒀고 LG는 평균 자책점 0.26의 막강한 불펜이 버티고 있습니다.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도 SSG의 큰 힘입니다. 제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도 잘해서 더 많은 야구 팬들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고 또 SSG 캡틴 한유섬은 타점 1위, LG의 고참 김현수는 홈런 1위에 오르며 두 팀의 불방망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선수들이 좀 또 많은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 또 선수들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SG는 1차전 선발로 메이저리그 90승 투수 노바를, LG는 임창규를 예고했습니다. 뜨거운 분위기에 두 팀이 만나는 이번 4년전은 선두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의 중부,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 비로 대기의 건조함과 고온 현상이 해소되겠는데요. 먼저 곳곳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만 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6.4도까지 올랐던 서울 기온이 내일은 1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 봄비치고 양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에는 최고 40, 또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강원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내일 아침이면 비가 모두 그치겠고 이후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전국이 맑은 날씨로 회복하면서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